진짜 어려운 거라 어려운 거를 쉽게 반복을 해드렸는데도 아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못 느끼시는 거야. 사실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뭐냐면 그러니까 정치 철학으로서의 보수주의, 이 영미의 보수주의는 기독교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뿌리랑 백그라운드가 그러니까 세속언어로 표현을 잘 안 해요. 이미 관습이라 그럴까 습속에 이렇게 배어들어 있기 때문에 세속언어나 정치 철학적 용어로 잘 표현 안 한다. 그래서 영미 보수주의 특징은 뭐냐면 저희가 전에 세례탈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는 기독교 보수주의고요, 복음주의. 다른 하나는 시장, 사유재산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예요. 영미에는. 그리고 여기에는 정치 철학으로서의 보수주의, 이게 제 용어가 아닙니다. 정치 철학으로서의 보수주의가 영미는 약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 용어가 아니에요. 정치 철학으로서의 보수주의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이거를 걔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 보수주의, intellectual conservatism. 이게 지적이라는 소리거든요. 사상적. 이게 영미가 약해요. 자기들이 약하다고 고백을 해요. 로저 스크라턴이 이 말을 해요. 왜 우리 보수주의는 기독교 보수주의거나 사유재산이나 기업이나 시장을 옹호 변호하는 보수주의거나 왜 둘밖에 없냐? 정치사상으로서의 보수주의는 왜 없냐? 이 한탄을 해요. 영국 보수 정치사상을 대표하는 로저 스크라턴이. 없는 역사적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쁘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원래 이 보수주의 전통의 뿌리가 지역사회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교회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적 가르침이 이거를 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은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 가르침안에 이게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운동을 하려고 나가보면, 그래서 여러 사람을 엮으려고 치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이 나가면 안 되잖아. 우리는 세속 언어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현장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세속 언어, 즉 다시 말하면 철학적 언어 혹은 사상적 언어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장담합니다. 정치 철학으로서의 보수주의가 앞으로 성숙한다면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됩니다. 제일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 대한민국에서 되면 제가 그래도 거기에 제일 먼저 깃발 들고 뛰어간 놈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돈이 안 돼서 그렇지. 나중에 돈입니다. 돈이 안 돼서 그렇지. 깃발 들고 제일 먼저 뛰어간 건 맞아.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영미 보수주의 어느 책을 봐도 보수주의가 뭘 보수하는 거야? 이 얘기 없어요. 무엇을 보수하는 거야?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가 뭐야? 이야기 없어요. 보수주의 인간관이 뭐야? 이야기 없어요. 왜냐? 다 여기 녹아 있었거든. 전통적으로. 이 얘기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 이게 뭐냐면 그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이 뭐냐? 핵심 가치는 뭐냐면 개인존엄, 제가 보기에는 개인존엄, 진실존중이에요. 이거 제가 세뇌타출에서도 했었어요. 이거 왜 이게 핵심 가치로 봐야 되나? 인간관은 뭐냐? 아까 그거라고. 인간은 한쪽 얼굴로는 사회적 동물이고 다른 쪽 얼굴로는
영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인간의 이원성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개인이거든. 이 개인들이 사고 날고 죽고 나고 살고 죽고 나고 살고 죽고 엮여서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거지. 근데 한 명 한 명이 존엄한 개인이니까 따라서 인간을 또 한 명 한 명이 영성을 가진 존재니까 첫째 명제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는 없다예요. 보수주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한 그런 영성을 가진 개인이 국가 따위에 의해서 구원되냐 마냐가 결정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존엄하기 때문에 개인을 예를 들어서 시멘트나 벽돌이나 재료로 삼아가지고 피바다를 만들어서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설치는 거 저거 다 악마 같은 소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개인은 사회 실험이나 사회 엔지니어링을 위한 재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국가 실험이나 국가 엔지니어링을 위한.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결과가 뭐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계약이라는 건 뭐냐? 이런 흐름에서 면면한 흐름에서 보면 오늘 이 시점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 명부에 찍힌 사람들 사이의 계약이 아니고 까마득한 선배 세대부터 아득한 후배 세대까지 이어지는 관료하는 계약이다. 이 개념이 나와요. 이 관료의 현재적 형태가 헌법 질서다. 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강화해주는 정치제도가 뭐냐? 보존해주는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체제가 뭐냐? 사회재산과 시장경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강화하는 현재적 조건에서 그걸 강화하고 보호하는 안보 군사 전략이 뭐냐? 한미동맹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컴팩트하고 명확하게 세속 정치사상 용어, 세속 정치철학 용어로 정리를 안 해요. 영미에서는. 이거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받침하니까. 단지 이쪽은 할 필요가 있지. 왜냐면 뭐 복지 늘리자, 세금 늘리자, 뭐 국경장벽 허물자, 뭐 난리를 피니까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막무가내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쪽은 가죠. 대한민국에서 이것만 쪽 바라다가 이거 가지고 기업 후원 받으면서 양지에서 나 보수요, 나 자유요 하고 까불었던 게 정경련 인맥이에요. 그렇게 까불면서 그러면 나머지 좀 제대로 하지. 탄핵은 또 다 묻고 가자는 거예요. 그 인맥의 일관적 성향이.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야 그러면 이재용이 불러다 볼까? 최태원이 불러다 볼까? 이재용이 귀때기 잡고 너 탄핵 묻고 가고 싶냐? 라고 물어보고 이재용이가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도망가지. 탄핵 묻고 갑시다. 김무성 유승민 다 들고 갑시다. 라고 이재용이가 지 입으로 얘기하겠냐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이 기업 쪽 지원받아서 이런 거 떠들면서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지 버전이야. 그 다음에 지가 기회주의적으로 판단해서 권력에 가까이 가는 길로서 하나를 더 얻는 거라. 거기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타락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경제적 시장과 사유재산과 기업에 관한 보수주의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당신들은 정치에 대해서 아닥해. 차라리 특히 탄핵 문제 아닥해. 왜냐? 당신들이 탄핵 묻고 가자. 당신들 입만 벌리면 탄핵 묻고 가자는 그 소리 하는데 사탄파 같은 소리 하는데 그럼 사람들은 야 저게 기업의 이재용의 뜻인가 봐. 저게 최태원의 뜻인가 봐. 이렇게 착각한다. 니들이 음으로 양으로 그쪽이랑 이때까지 깊은 관계가 있었으니까 니들은 진짜 입 조심해야 돼. 임마 그 문제는. 라고 제가 언젠가 세네터쇼에서 말하려고 그래요. 경고한다 이거야. 정경련 인맥. 니들은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입 뻥끗하지 마라. 왜냐? 니들의 존재 기반과 힘은 결국 뭐야? 전경련, 한국경제원, 뭐 옛날 자유경제원 전부 기업 쪽에서 바른사회 시민회 전부 기업 쪽에서 돈을 대화해줬던 그 뿌리가 니들의 기반이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 기반에 맞춰서 시장을 옹호하고 사유재산 옹호하고 기업을 옹호하고 오케이. 다 좋아. 그거 필요해.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딱 더 나가서 이게 보수요라고 맞박에다 찍은 다음에 또 한 걸음 나가서 그게 보수요 뭐 보수의 3분의 1도 안 되네. 여기 이것까지 포함이 되면 이 3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보수의 전체가 아니거든 그게. 얼마나 정신머리 없는지 얘들은 자기 이름 앞에 자유주의라고 이름 붙이잖아. 리버럴이라고. 혹은 리버럴이라는 이름도 못 붙이니까 리버테리언이즘이라고. 그러니까 저기 뭐야 자유방임 지상주의. 정치 사상 정치 철학에 정말 지읒자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럼 뿌리를 까면 왜 영미에서 보수주의가 이 두 버전으로 나오냐? 두 개의 그 뿌리를 까면 영미에서는 정치 철학으로서의 보수주의, 로저 스크라턴의 용어로 intellectual conservatism이 성립을 안 해요. 잘 그게 이때까지 성립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미에서는 철학적 사상적으로는 기독교 보수주의로 나타나고 종교적 보수주의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실제 돈 따지고 정책 따질 때는 시장 사유재산을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로 이렇게 딱 분열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영미가. 그걸 로저 스크로턴이 야 이거 참 안타깝다라고 여러 번 탄식을 해요. 영국 정치 사상의 보수주의 사상의 아버지 로저 스크로턴이 아버지라보다 최고 지도자인 그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지적 고문이 충분치 않죠? 쉽죠?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무도독한 자의식 여기까지 들어가려고 이제 네. 한 자락 깔고 아 그건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게 아니 이거 예예 힘들지 않으시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풀어야 될 핵심 현대 핵심이 뭐냐? 여기서 풀어야 될 핵심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말한 현대 문명이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경향에 대해서 우리 보수주의는 뭐라고 설명할 거냐? 우리 보수주의는 그것이 앞으로 어떤 추세일 거라고 어떤 추세고 왜 그렇다고 설명할 거냐? 이 화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보수주의에서는 아예 그 문제를 안 물어요. 기독교 보수주의는 인간의 타락과 죄라고만 얘기해. 그걸 문명의 특성을 얘기를 안 해요. 사회과학적 용어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지금 세금 내고 그 세금 어떻게 쓰고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시장 어떻게 보호할 거냐 사회재산 어떻게 보호할 거냐 기업의 혁신성과 기업의 경영자의 그 창의성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 얘기만 하기 때문에 현대 문명이 야 니들 기업가들이 막 해서 앞장서서 끌고 가는 현대 문명이 시장을 만들어내고 그 시장 속에서 인간의 분업이 점점 더 좁아져가고 그 속에서 인간은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에서 말한 것 같은 그런 존재를 찌부러지고 그런 존재를 찌부러지면서 무도독한 자의식 덩어리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얘기 안 하죠. 시장 옹호하고 사회재산 옹호하고 기업 옹호하느라고 여기서는 그걸 비블리칼하게 성경적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사회과학적 문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지적 보수주의라고 그럴 때 딱 제일 먼저 설명해야 될 첫 과제가 그 인간의 존재 조건 현대 문명 속에서 인간 존재 조건 human condition in modernity 인간 존재 조건을 철학에서는 human condition이라고 그래요. 불어에서는 콘디치오는 휴마노라 그러고. 그러니까 현대 문명 속에서 인간이 어떤 문제, 어떤 지형을 마주하게 되냐, 인간 심리가 그거를 영미 보수주의의 어느 경우도 철학적으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꼰대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애들은 그걸 느끼는데. 그러면 정치 철학으로서의 보수주의에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좀 따로 찍어줄래? 현대 문명에서의 인간 존재 조건 다른 말로 하면 현대 문명이 인간을 무도독한 자의식 덩어리로 만들어가는 경향 저는 해체 경향이라고 보는데
해체 경향에 대한 스토리가 뭐냐. 너의 설명과 너의 예측과 너의 해결 방안이 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것의 문제라는 점, 그리고 이 주제를 기독교 보수주의나 혹은 이 시장 보수주의는 못 다룬다는 거, 경제력 보수주의는 못 다루고 있다는 거, 안 다뤄왔다는 거. 이 얘기하면 여기서는 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신앙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 꿇고 와서 엎드려 닐다. 교회 용어로는 네가 아직 오금이 뻣뻣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속 언어로 얘기하는 거야. 그게 교회 말이잖아요. 네가 아직 체험을 못해서 그래. 네가 아직 영접을 못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상적 보수주의가 부닥치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예요. 아까 물으신 게. 여기에 대한 스토리가 뭐냐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또 지적 고문 3단계 들어가요? 김 교수님 때문에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무지하게 철학적인 얘기를 하게 됐네. 근데 이거 했던 거예요. 대외 탈출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제가 어딘가 자료 찾으면 나와요. 다이어그램. 자, 막스의 이거에 대한 쟤들 스토리 중에 제일 멋있는 스토리는 막스예요. 공산주의 쪽의 스토리입니다요. 노동을 하면 일부는 노동자의 임금인데 이거는 생계 수준 유지다. 그럼 일부는 이윤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자본가한테 간다. 이쪽으로 나가는 통로를 막스 경제학에서는 착취라고 불러요. 모든 이유는 착취예요. 이쪽으로 나가는 통로를 막스 경제학에서는 사회적 필요노동이 아니라 노동의 재생산이라고 불러요. 노동력 재생산. 그래서 페미니즘에서 이 용어 쓰죠. 재생산, reproduction. 여성의 존재 이유는 human reproduction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 이 영어에서 재생산이라는 뜻에는 출산, 후대를 다시 기르는 것, 그것도 reproduction이라는 용어로 쓰이거든요. 생산이라는 용어로 쓰인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이 용어를 그대로 써요. 재생산이라는 용어를. 걔들 그런 영향들을 받는 거예요. 막스가 그러면 요거는 재생산이라고 불렀고 요건 착취라고 불렀어요. 이 선생님께 말해서 야 조성미 씨 그걸 찍어줘. 근데 이렇게 돼서 이유는 뭘로 바뀌냐? 원료, 시설, 장비로 바뀌죠. 장비, 운전자금으로.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본, 새로운 자본, 델타 자본이 되죠. 자본의 증분. 그래서 이렇게 투입이 되죠. 투입이 되는, 새로운 자본이 투입되는 현상을 막스는 뭐라 그랬냐?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의 고도화. 아이씨, 20년 전, 30년 전 얘기라고 왔다 갔다 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얘는 결국 뭐냐는 거지. 본질을 따지면 막스에 의하면 얘는 과거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는 거지. 얘는 현재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자는 과거 노동에 의해서 자신의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존재. 이놈 아주 악마 같은 그 시인성이 있어요. 시잖아.
his own past, 그 자신의 과거가 dominates his present, 그의 현재를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현상을,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이 현상을 걔가 뭐라고 불렀냐? 소외라고 부른 거예요. 이 현상 때문에, 나의 과거가 나의 현재를 지배하는 현상 때문에 인간이 무도덕해진다. 얼마나 정교한 설명이야. 혹하네, 혹해요, 이거. 근데 전 세계에서요, 이걸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상한 인종이 저밖에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놈들은 목숨을 걸고 이걸 안 했거든.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들은 서유럽이나 러시아 같으면 생년으로 따지면 1890년대생 정도에서 끝나요. 생각해보세요. 러시아에서 1910년에 나네요. 그럼 소련이야, 철들었을 땐 걔는 지배적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공부한 거지 지 목숨 걸고 공부한 게 아니라니까요. 동구에서 1930년생들 걔가 철들어서 대학 갔을 때는 공산사회예요. 걔는 그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 그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한 거지 목숨 걸고 공부한 놈이 아니야. 이게 제가 잘나서 이거를 깊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한 몸 안에 대충 따지면 서양 지성사로 보면 1880년생에서 지금까지, 지금 대학, 그러니까 걔들 저기 박사학위 논문 썼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27살이면 2000년생 정도 되잖아, 거의. 1990년생. 그러니까 제 한 몸 안에 110년 세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생하게. 저는 그러니까 피로 공부를 한 사람이지 아카데믹하게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생해지는 거죠, 설명이. 그래서 백모 선생님께서 그 마르크스 그 비판문을 그거 써서 뭐해? 이 정도면 국민들이 됐지. 잘 알 수, 좀 쉽게 알 수 있게. 이 정도면 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바빠줄 거 써요, 지금. 돈될 거예요. 돈 안 돼요? 제가 팔아드릴게요. 예. 이거 아니 한 챕터 쓰면 돼요. 요거 들게 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쉽게. 네, 한 챕터 쓰면 돼. 네. 자, 그래서 근데 자 이제 기억하셨죠? 찍었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스토리인데 에밀 드립갱이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뭐라 그랬냐? 야, 웃기지 마라, 자식아. 그 사람은 얌전한 사람이라 그 사람 어디에도 막스랑 비교해서 막스를 깐 부분은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은 뭐 상품 사회고 자본주의 그런 거 안 따져요. 드립갱. 분업이 발전한다 이거야. 왜냐? 교환과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죠? 기술이 발전하고 교환이 발전하면 분업 발전할 수 있잖아요. 분업이 발전하면 인간 노동의 스코프가 축소되죠. 한 사람, 한 개인의 노동의 스코프는 자꾸 축소되잖아요. 그럼 인간이 내 노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문맥과 연결돼? 라는 문맥과 의미로부터 멀어지죠. 분리되죠, 인간이. 이 문맥과 의미를 회복해 주는 것. 가상으로. 의미를 그나마 가상으로 회복시켜, 혹은 짝퉁으로라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문명의 역사를 보면 소통 기술에 어마무시한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 기술이 커버하는 것만큼 정치가 바뀌어요. 예를 들면
신문이 나오니까 프랑스 혁명이 나와. 라디오 시대의 스타는 레닌이에요. 아니, 신문의 스타는 레닌이야. 라디오 시대의 스타는 히틀러하고 미국의 FDR이에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텔레비 시대의 스타는 미국의 케네디예요. 그 다음 인터넷 게시판의 스타는 미국의 클린턴과 오바마예요. 이해가 되세요? 소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문의 스타가 레닌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볼셰비키 당 조직은 지하신문 조직이었습니다. 이스크라. 지하신문의 취재, 제작, 배포 조직이었어요. 볼셰비키 당 조직. 러시아 공산당 조직이 지하신문 조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소통이라는 거. 그럼 결국 뭐냐면 소통이 어느 정도 성립하냐 제대로, 혹은 짝퉁이라도 제대로 기능하냐랑 소통과 분업 사이에 시속 게임이라는 소리잖아. 혹은 분업이라는 건 뭐냐면 더 소통과 노동의 스코프, 한 사람이 자기 노동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시야의 축소 경향 사이에 시속 게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커지면, 그래서 그 커지면서 오는 문맥 상실, 그 의미 상실을 짝퉁이라도 소통이 메꿔주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제 말하는 게 제가 읽은, 제가 해석한 건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석 못하더라고. 그 사람의 Social Division of Labor, 그러니까 노동의 사회적 분업이라는 되게 재미없는 책에 한 앞에 50페이지가 이 얘기예요. 잘 안 됐을 때 소외가 생기고. 소외라기보다 이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이게 문맥 의료부터 써야 된다. 이게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죠. 이게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거, 너와 내가 서로 분업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해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돼 있는데 이런 거 다 모르는 거지. 그냥 전교조는 옆에서 몰라라 그런 거 소용없어. 너 자유만 주장하고 너 권리만 주장하면 돼. 이러고 바람 놓고 있고, 사회적 문맥 하나도 안 가르치고. 사회적 문맥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네가 희망하고 네가 요구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잖아. 걔들은 네가 요구하고 네가 분노하고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 세상 이치가 네가 이해해야 되는 거야 라고는 안 가르치잖아요. 이거죠. 딱 이 게임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럼 이제 제가 현대문명을, 보수가 현대문명에 부닥친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온건하게는 에밀 드류갱 용어,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면 해결적 용어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지적 보수주의는. 그러니까 이게 영미의 보수 정치 철학자들이 잘 접근을 못한, 그 사람들 일단 프랑스 뭐 에밀 드류갱 뭐 독일의 해결 그러면 일단 좀 곁으로 이렇게 빼놔. 기질들이 그래요. 제가 보기는. 그리고 전 굉장히 놀랐는데, 제가 이 책을 다른 연구자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나한테 와서 형 내가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뒤로 넘어갔다니까. 제가 그 책 끼고 살았던 놈이거든. 특히 앞에 100페이지는 여러 번 확인했던 내용인데 걔 눈엔 이게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걔 눈에 이게 안 보이는 이유는 이 문제의식이 저보다 약한 거예요. 저는 이 문제의식이 강하고 그거 가지고 막스도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제가 이 책 보고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꿨다니까. 이거는 노동의 분업과 소통 사이의 시속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노동의 스코프가 축소돼 나가는 그런 경향과 노동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계에 관한 상이 점점 좁아져 가는 거거든. 그 경향과 소통에 의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의 문맥과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는 가능성 사이의 시속 게임이다. 현대문명은 이 균형 안 맞으면 이거 폭발한다. 그게 제가 읽은 드립갱이에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너무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아니 죄송한데요. 예? 아니 넘어가세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입에다가 고무바퀴 물고서 삐리륵 채우는 일만 하고 퇴근하고 일주일에 걸 48시간 하고 OT 내가지고 일주일에 60시간 하는 사람이, 그리고 아무 신문도 안 봐, 텔레비도 잘 안 봐, 뭐 책도 안 읽어, 그냥 자기끼리 이거나 하고 가끔 뭐 섹시집이나 좀 몰려다니고 뭐 이러고 살아. 그럼 그런 사람이 100명 있으면 그 중에 60~70명은 이상한 사고방식 가진 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대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성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종교의 신도 공동체에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뭐 배드민턴이 조기축구회 같은 데 가서 으쌰으쌰하고 같이 땀 냄새나고 보대 끼는 것도 아니고 사람 이상해진다니까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드린 말씀이죠. 자, 근데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이 해체 경향을 견뎌낼 수 있는 사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영미에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제일 조건이 좋고 역사적으로 영국도 굉장히 현대 문명 들어가기 전에 조건이 좋거든요. 제일 조건이 좋고 그 다음에 제일 기독교 지역사회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프로테스탄티즘 공동체 전통이 강하니까 이 해체 경향을 견뎌내면서 현대문명이 요구하는 정치적 게임의 룰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현대문명 안에 무시무시한 해체 경향이 존재한다고요. 이거를 알으셔야 왜 저 손자놈, 저놈, 저 조카놈, 왜 저 애가 좀 이상해? 요새 애들 이 충격이 덜하세요. 얘들이 겪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 근데 요새 애들은 옛날보다 충격이 덜해요. 왜냐? 바뀌었어요, 이게. 이 해체 경향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 600년 만에 이게요, 해체 경향이 크게 나눠서 앞에 400년 뒤에 200년으로 나뉘거든요. 220년 전에 우리가 산업혁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76년경부터 시작돼요. 이게 와트 증기기관 나온. 그럼 이전에 한 1400년경이라 그러면 이전에 400년은 천천히 왔다고요. 현대문명이 발달하는 속도가. 이전에 이 다음에 200년은 이건 급가속이에요, 완전히.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은. 그 해체 경향이 해마다 강화되는 거예요, 해마다. 이게 강화되니까 세계대전이 2번 일어나고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지랄 난리가 부리는 거죠. 나치가 나오고 무슨 텐노 전체, 일본의 텐노 전체주의가 나오고. 이게 보통 때 인간이 이런 전 세계적 광증에 걸린 적이 없잖아요. 이건 전 세계적 광증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 세계적 광증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면 근데 이 해체 경향이 급가속되다가 얘가 퍽 떨어져요. 이게 언제 떨어지냐? 제가 보면 2010년대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이게 통합력이라고 해보세요. 사회 통합, 해체에 반대는 통합이잖아요. 이 통합력이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딱 변곡점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게 2019년이에요. 요 정점, 요 언저리가 어디냐면 이게 반전운동 일어나고 1960년대, 1970년대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마약 언제부터 이렇게 퍼졌어? 1970년대 말 아니고. 그 전에 미국 마약 먹는 사회 아니에요. LGBT, 동성애, 이런 거 언제부터 이렇게 극성이야? 그때부터 아니에요.
그때부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게 해체 바닥이라 그러면 야 백모 네가 뭐 대단하다고 돗자리 깔았다고 이거 바닥 찍었다고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하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뜻이 있어요. 제가 센터 주석에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현대문명이 변곡점을 꺾은 것 같습니다. 해체해서 통합 내지 가상 통합으로 변곡점 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중 전쟁을 자신 있게 얘기하고 미국 보수 운명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명이 변곡점 꺾었는데 그러면 보수라는 건 통합인데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키자가 보수인데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을 지키자가 보수예요. 그걸 그 핵심 가치를 옹호해주는 제도를 지키자가 보수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제도, 한미동맹 안에 들어있는 도대체 그런 건 다 제도적 선택인데 그 안에 뭐가 있길래 내가 한미동맹을 옹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시장 옹호하고 그걸 해야 개인 존엄성과 진실 존중이 지켜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핵심 가치가 그런 컨셉이라고요. 그걸 뒷받침해주는 걸 감싸주는 거푸집이 제도고 우리가 거푸집이 없으면 공구리를 못 넣잖아요. 제도는 형식이고 거푸집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공구리는 혹은 공구리 속에 박히는 철근이 핵심 가치고 그렇게 핵심 가치가 중요하고 형식은 중요하지 않대 그렇지 않아요. 공구리 치는 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저기 뭐야 50만 원 하나 요새 신루배 한참 불렀는데 형틀 안 쪄놨어. 그러면 야 미친 사람아 이거 나 돌아가는 중간에 다 굳어 임마. 고소고발해서 몇 천만 원 고소고발한다고 저 고발할걸. 그 돌아서 안 굳게 하는데도 시간이 있는 거지. 계속 몇 시간 누르고 있으면 굳을 거 아니에요. 화학 반응인데. 말고닥터로 안 굳나? 아무리 돌리고 있어도 한 2시간. 2시간 지나면 돌려도 굳기 시작하죠 그거. 물 붓고 2시간입니까? 물 붓고 당연히 물 붓고죠. 물 부어도 또 레미콘. 레미콘. 한 2시간 지나가면은 아무리 돌려도 굳기 시작할 거라고 그게. 그게 화학 반응이거든요. 그냥 물 증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 같은 거 손으로 만지면은 화상 입잖아. 거기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물이 첨가되면서. 자 그러면 이게 그래서 형식이나 제도라는 게 핵심 가치가 중요하고 형식과 제도는 중요하지 아니에요. 이건 형틀과 공구리 사이의 문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혹은 공구리에 들어가는 물, 자갈, 모래와 안에 들어가는 철근 사이의 관계라고 보면 똑같아요. 힘이 없으면 공구리가 힘을 못 받고 바깥에 그 물과 모래와 시멘트와 자갈로 된 살집이 없으면 공구리가 아예 속력을 안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관계라고 이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자고요. 그럼 제가 왜 이 변곡점을 찍었다고 보냐? 다시 뒷갱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넘버 1. 2010년경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쭉 1990년부터 진행된 건데 노동의 마이크로코즘. 즉 지금은 아무리 단순 노동인 것처럼 보여도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뒤로 연결된 연결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뭐 50cc, 90cc짜리 그 오토바이 맹 하고 마오라 떼고 소리내고 용감하게 다닌다고 뭐 이상한 난잡한 애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런 저기 뭐야 그 무슨 저기 피자 배달원이 하나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옆에다 이놈 야광 형광 뱅글뱅글 돌아가고 뭐 보고 있으면 야 저놈 인생 저러고 사냐 그런 놈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걔가 이제 와서 저기 어머니 여기 지금 저기 지금 할인이 지금 어머니가 지금 카드가 반영이 안 됐네요. 어쩌고 지가 찍고 어쩌고 해서 다시 영수증 찍 뽑아서 주고 그러잖아. 그럼 얘는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이 뒤를 통해서 카드사, 금융사, 그 다음에 쿠폰회사, 자기 본사, 자기 지점이 연결을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것 같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새는 어딜 가서 봐도 조금만 눈이 있으면 그 뒤 연결이 보여요. 다시 말하자면 노동은 계속 둔화돼서 일 자체의 스코프는 줄어드는데
일의 스코프는 줄어들어요. 작업의 스코프는. 근데 그 작업과 연결되어 있는 세상 이치에 대한 시야는 점점 넓어진다고요. 요새는 그 현상이 있죠. 제가 이거 과장이에요. 제가 과장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뒷갱이 노동의 작업의 스코프가 줄어들면 옛날에는 세상 이치에 대한 시야가 줄어들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 그랬거든. 이 현상이 먼저 줄어드는 게 이게.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소통의 개인화라고. 소통의 개인화라는 건 뭐냐면 개인 관점이고 이게 실시간으로 멀티미디어로 세계적으로 상호 연동해요. 내가 글 쓰면 그게 막 공유돼서 돌아가서 거기에 또 붙인 사람들이 또 나한테 보이고 상호 연동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 진실 친화적이 되는 거예요. 진실 수렴을 한다고 해요. 즉 소통이 이때까지의 짝퉁 소통, 매스미디어 소통이 아니고 진실에 컨버징하는 진실 수렴 개인 관점 소통이 일반화되어 버린 거예요. 전 세계 70억 인구한테. 아, 인지 기억이 좀 나.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아까 거기서 보세요. 거기서 짝퉁이라도 소통이 조금이라도 작동을 하면 짝퉁이라도 문맥에 대한 느낌, 의미에 대한 느낌을 보존을 해줘서 현대 문명의 이 악마와 같은 이 해체가 가지는 파괴성을 조금이라도 완화한다라는 게 뒷갱의 얘기거든. 그럼 그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현상 소통을 보시라고. 이건 짝퉁이 아니에요. 이건 요거 일본말로 해서 혼모노라고요. 원단이라고요. 개인 소통이니까 실시간화돼 있고 멀티미디어고 글로벌하고 상호 연동하고 내 관점으로 내가 친구를 선택하면 내가 보는 세상 모습이 나에 의해서 구성되고 그게 관점이거든요. 내가 여기 있으면 이 모양으로 보이지만 여기 있으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관점이라는 건 세상의 모습을 내가 구성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의 특징이 그거 아니야. 내가 보는 세상의 모습을 내가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다 그렇게 했고 그게 상호연동하면 흔히 생각하기에 세상이 분열할 것 같은데 실의 결과는 매스미디어가 지배하는 세상보다 훨씬 더 진실에 수렴하고 있다는 거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그건 다 느끼고 계시잖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시장의 보편화죠. 이거는 지금 미중 전쟁 가만히 보세요. 옛날 같으면 미사일 쏘고 난리 나고 뭐 전폭기 떠서 위협하고 난리가 나야 돼. 근데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시장에 딱 들어와 있는 놈이니까 시장을 리드하는 미국이 야, 너 좀 시장 밖으로 좀 나가 임마. 나가라니까 좀 나가라니까. 밀려나면 반 죽는 거예요. 어리들어서. 지금 몸의 절반쯤이 한 3분의 1이 나와 있으니까 거의 몸 전체가 동사 상태로 가고. 이게 뭐냐면 세계대전조차도 시장이나 글로벌 질서에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안 따르면서 대가를 지불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게임으로 치환돼 버린 거예요. 몇 억씩 죽어나가던 2차 세계대전 때 지금 인구가 지금보다 전 세계 인구가 훨씬 작아요. 그때 한 10몇 억, 20억쯤 되려나? 2차 세계대전 때 30억은 안 넘어. 30억 넘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나라를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3천만이 안 돼. 지금의 4분의 1. 1920년 지금의 3분의 1이니까 25억이라고. 20억, 25억이에요. 세계 인구가. 그때 1억 이상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1억 이상 죽었다고. 그래서 죽은 단위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4%가 죽었다는 얘기야. 1억만 잡아도. 4에서 5%. 그게 어느 숫자냐면요. 우리가 6.25 때 죽은 게 3%의 인구예요. 그 남북전쟁 때, 미국 남북전쟁 때 죽은 게 미국 그 당시 전체 인구의 3%예요. 그러니까 3%쯤 되면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걸쳐서 4%가
바빠졌다니까. 어떤 한 지역이나 국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그런 대전이 이제 안 벌어진다니까요. 시장의 보편화 때문에요. 시장 바깥에서 사는 놈은 원래부터 좀 못 살아서 시장 제도에 큰 위협이 못 되고, 시장 제도 안에서, 세계 시장 안에서 사는 놈이 깝치고 까불면은 너 나가 임마 하고서 발로 밀어버리면은 군기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보기 때문에 이래서 미국의 보수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것이다. 여기에 플러스 셰일혁명까지 합치니까 보수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럼 미국 보수혁명이 일어나면 미중전쟁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중전쟁 가기 때문에 북한 해방이 가시권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단물의 실질적 해체가. 그래서 제가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제 스토리를 계속 주장하고, 이게 마지막 백그라운드는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무분역에서는 이거고, 여기에 이제 쉐일까지 붙어버리니까 얘기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가 시장 논리에 의해서 분배되는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아랍이나 중동 이슬람 석유 패권이 끝나고. 그래서 이거는 문명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명이 바뀌기 때문에 미국의 보수혁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중전쟁이 심각하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의 해체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로직이 그렇게 되는데, 안타까운 건 조중동이나 혹은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이런 범털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제도권 상류층이 이런 감수성이나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인 건 탄핵의 진실에 대해서 가슴앓이를 해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틀딱 박사모를 다 벗어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 그랬으면 그냥 박 대통령에 대한 연민 혹은 팬덤, 그래서 막연한 사회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로 이제 정체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공화당의 그 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거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지금 말한 이런 거에 정체돼 있잖아요. 그 로직이나 관점이나 내부 교육 이런 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시민운동적으로 승화시켰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걸 쉽게 보셔서 보조를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제가 하는 자체가 보조죠. 이런 소리 떠드는 게. 이걸 픽업해서 쓰고 말고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살림을 이루고 있고,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깨고 가서 너 고쳐야 돼 마 이러면 이제 어깨 싸움이 돼요. 저는 떠들고 있으니까 제 거 갖다가 쓰고 말고 돈도 안 내고 갖다 쓰실 것만 갖다 쓰셔라 이거지. 와라. 오히려 자유한국당도요, 북한이 무너질까봐 겁을 내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게 아까 저거라고. 왜냐면 북이 무너지면 여기가 정치 쓰나미 일어나거든. 정치 쓰나미 일어나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게임의 방식을 해서 승자가 되었던 자들이 계속 그 승자의 위치를 지킨다는 보장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렇죠. 다시 걸음마부터 다시 걸어야 돼. 그게 싫은 거지, 기득권 가진 사람은. 조중동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신문일 보는 거 있잖아요. 네. 요새 아파트 이제 재활용 왜 이제 분리수거하는 데 보면요, 종이 신문 전혀 안 나와요. 그럼 난 진짜 요새 신문보다 나오나 몰라 아주. 기업하고요, 네. 영업장하고요, 네. 사무실하고요, 그런 데가. 관공서하고요. 그것만 해도 몇십만 부 나와요. 이거 개인별로 진짜 안 보는 개인 구독자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네. 하면은 5만 원 줍니다. 5만 원 현금. 그러니까. 세상에. 아니 아파트 그 분리수거하는 날 보면 신문이 전혀 안 나와요 아주. 네, 개인 구독자는 네. 정말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 예,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드리려는 질문인데, 네,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조중동도 이렇게 현실적인 발악을 하고 그러니까 소위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보면 세계 추세에 반항해서 이런 걸 못 깨닫는지 깨달았는데 반항하는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 그 비유가 이제 중국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이 급변 사태를 미국에 의해서 맞는다라고 가정할 때 걔네들의 그 자동 군사 그 뭐죠? 그 조중 우호조약 예, 우호 조약에 의해서 개입할 가능성. 얼마나 개입을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보시냐 이런 말씀 좀. 저는 지금처럼 멍이 들면 못해요. 전혀 못하니까. 네. 중국이 숟가락 놔야 돼요. 중국이 홍콩을 무력 진압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홍콩 무력 진압을 못하잖아. 네네네. 죽었다며. 못하죠. 홍콩 무력 진압이 쉬워요. 북한에 만약에 이걸 때 미군이 깨는 게 아니고 깃발이 유엔 사령부 유엔사. 깃발이에요. 유엔사 깃발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홍콩이 쉽죠 걔네들. 쭉 갈 때 홍콩이 쉽잖아. 근데도 그러니까. 홍콩을 못 밟는 애들이 어떻게 북한을 밟냐고. 특히 북한은요 무슨 문제야. 홍콩은 밟고서 잘 안 되면 금방 밟을 수 있어요. 북한 같은 데는 한번 밟잖아요. 발목 들어가잖아요. 못 그러니까 빼요. 그건 못 빼죠. 근데 지난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 밟고 들어오면 미국은 바로 이건 유엔결이나 유엔군 이거 가지고 유엔군과의 대립으로 해서 그냥 무지막지한 섹션 때려버릴 걸. 온갖 섹션 다 때릴 거예요. 중국 그냥 숟가락 놓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 이제 쌀을 다 지어서 밥이 익은 거야. 그러니까 북한은 제가 세뇌탈출해서 바로 중국의 개입 의지가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로 저는 봅니다. 이 상태가. 따라서 북한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전홀이다. 시팅 닭이다. 이건 언제든지 사냥감 내지 요리 대상물이 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제 까불고 있는 얘들은. 얘들은 그걸 모른 척, 안 봐야지. 그거 보면 밤에 잠 오겠어요? 얘들한테 이 진실이 보이면 일상을 살 수가 없을 텐데 밥도 안 넘어가고. 혹시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예예. 우리 황 선생님. 북한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뭐 내년에 선거가 진행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나오는.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봐요. 우리 저기 6.25 때 저기 대통령 선거했어요. 직선제. 처음. 개헌도 하고. 대한민국은요 수준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형식적 수준이 있어요. 여기가 수준이 있으니까 저 같은 제가 농담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서 제 이 지적 고문을 참고 계시는 2시간 반째 참고 계시는 이 엄청난 청중을 제가 만난다는 게 수준이 있는 사회라니까. 거꾸로. 아니죠. 그 강사가 네. 틀리니까. 근데 거꾸로 말해서 아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북한 급변 사태 일어나면요, 글쎄 여기는 어떤 식이든지 간에 그 박 대통령 그때 그만두실 때 뭐라 그랬어? 그 탄핵 버틸 때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헌정 질서의 지속성 얘기했죠. 여긴 그게 필요한 사회예요. 그게 개판이든 뭐든 간에 그 형식적 지속성이 필요해요. 오히려 포인트는 이제 어떤 혁명적 상황이 선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 혁명적 상황이 펼쳐져서 박 대통령이 복귀하는 스타일로 갈 거냐, 그런 옵션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복귀가 아닌 다른 방식의 그런 수습 체제로 갈 거냐, 그리고 박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선택권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뭐 이런 문제겠죠. 선거는 있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축구팀 갔을 때 있잖아요. 예. 평양 사람들이 입장하려고 대기까지 하고 있었는데 김정은이 한마디에 입장도 안 하고 선수들끼리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얼마나 몸이 다르면 입장도 안 시키고 선수들끼리만 했을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요새 계속 비명소리 나온다니까요. 좀 이상해요. 김평일이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극단적인 가지치기든지. 김평일은 격가지치기에 해당도 안 하는 인물이에요. 쟤는 기가 언제부터 눌려서 살았냐면 1960년대부터 기가 눌려서 살았는데 52 거의 60년을 기가 눌려서 살았네요. 쟤는 60년대 후반부터니까 50년을. 그런 애를 불러다가 그것도 외국에만 돌아서 무슨 기반이 있겠어요. 그 격가지치기 대상도 아니야 저거는.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피해망상적 격가지치기든지 김정남은 격가지칠 이유가 있어요. 입 바른 소리 하고 다녔잖아 김정남. 네. 장성태는 격가지칠 이유가 있죠. 거긴 돈덩어리인데 죽여버리고 이권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김태형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존재 가치도 없다고 그걸 불러들이는 거 보고서 야 쟤들 좀 이상한 상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느꼈어.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